다양한 매듭법을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매듭법 중에는 멜빵 매듭이라고 있는데요. 줄의 중간중간에 고리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소품을 걸거나 물건과 물건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묶인 매듭을 풀 때도 참 간편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의 관계를 잘 묶고 또 감정을 잘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보낸 후에 가족과의 반가움보다는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로 상처와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마음속의 불편함. 도대체 무엇 때문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잘못 묶인 감정의 매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레기만 할 것 같은 명절. 하지만 명절의 시작과 끝엔 예기치 못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 명절 증후군, 그 실체를 이상원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매년 명절 전후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인 명절 증후군 때문인데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증후군은 아니고요. 사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고 조금 이제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여러 가족들이 모이면서 또 내가 평소 생활하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생활 습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각기 다른 그런 스트레스들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시기고요. 그런 거하고 이제 동반해가지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둔 며느리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가진 일거리에 고부간의 갈등도 우려스럽기 때문.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명절이기도 하고 이제 시부모님들을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명절 첫 준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일단 안 와서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어서 병원에 일단 방문하게 됐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우울감과 불면증. 특히 이러한 증상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경미한 부분이고 이제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냥 면담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약물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좋아지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울증 증상이라는 실제로 이제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상담 치료가 필요하면 이제 심리 검사라든지 가족 간의 개입이 필요하면 이제 가족 상담 등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우울과 무기력함이 지속된다면 명절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심리 검사는 필수인데. 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도구고요.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혹시 취약성이 있다면 취약성,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나 투사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내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환자분들도 이제 심리 검사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조금 진단을 명확히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시대가 변화하면서 명절 증후군의 동향도 달라지고 있다. 여성 고유의 후유증으로 여겨졌던 명절 증후군을 남성도 겪게 된 것이다. 와이프가 결혼을 했지만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와이프의 가족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쭉 들어서 좀 와이프도 독립이 안 돼 있고 장모님으로부터 또 너무 자주 오시고 또 약간 간섭이 많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오게 됐습니다. 예, 또 이 명절에도 같이 가야 돼서 그것도 이제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부분이. 명절 증후군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화병. 제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다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더욱 심해진다. 때문에 이런 화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 대학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요, 우울감이나 불안감 혹은 이제 가슴 답답함 등이 이제 계속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도 표현하고 약물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상원 교수는 그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권장하고 있는데, 크게 심하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충분히 조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써 여유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이제 회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산책이라든지 운동 그리고 독서 혹은 스트레칭, 명상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이런 증상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증후군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기에 다양한 소견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이상원 교수는 의료진들과 함께 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감정을 느끼거나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영역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오히려 감정 조절이라든지 기억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영역들은 오히려 발달적이고 기능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뇌에도 흔적을 남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 자극보다는 부정적 자극에 쉽게 각인된다. 때문에 한 번 겪은 명절의 부정적 기억이 때마다 발병하는 명절 증후군으로 남게 되는 것. 사실은 명절 때 모여서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서로 간의 배려나 입장의 고려가 없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신체적인 어려움과도 이제 관련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원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담당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환자들이 다양한 만큼 질환은 모두 다르지만 환자들에게 하고픈 말은 늘 같다는데, 각기 다른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시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챙기고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고요. 자신한테 여유를 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원 교수는 아동 심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기 학대 경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교수가 힘을 쏟고 있는 부분. 정서적인 학대 경험이 어떻게 이제 뇌 기능에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연구를 최근까지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발병 기전이라든지 그런 생물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아직 뇌영상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있어서도 뇌영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가능하면은 치료 방법에까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교과서에 보면요. 한국에만 있는 정신질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가 신병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명절 이 두 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명절 스트레스에 답답한 가슴을 쾅쾅 쳤던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분위기가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인데 왜 명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 예, 사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스트레스를 다 극복하고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세대 간 그리고 역할 간 모두 다양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명절이라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적 많은 긴 시간을 빡빡한 일정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배려하지 않으면 쉽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도 명절을 보내고 오셨을 텐데요. 정신의학과 전문의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항상 스트레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의사가 제 병 못 고치는구나 이런 이제 속담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명절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좀 일정도 조금 많이 간소화하고 좀 쉬면서 즐겁게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고부 갈등이나 부부 갈등 또 자녀 간의 갈등 이 모든 게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모른 척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명절 끝이 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일 치르는 며느리가 힘들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며느리는 요새 다 따로 살잖아요. 함께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뭐 댕일 올 때도 있고 해놓을 때와 있고 오면은 손님이고 음식하고 뭐 손님들 많으면 뭐 또 손님들 치르고 그리고 또 가족들 다 먹여야 되고 보내야 되고 집 정리해야 되고 언제 취직하냐고 묻고 시집 언제 가냐고 묻고 그래서 친척도 모인데 정말 가기 싫어요. 결혼과 취직의 문턱에선 자녀들까지 명절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오랜만에 함께 모여 즐거워야 될 명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속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손이라 제사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음식 장만으로 몸살이 났는데 동서들은 시어머니께 용돈만 드리고 일은 별로 돕지 않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서나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겠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가 바보 같다는데요. 저는 정말 바보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며느리들의 어제와 오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네. 명절 준비가 여성 또는 이게 장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명절 일도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화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역할도 이제 많이 변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연 주신 분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때로는 이렇게 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난다는 것은 상황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으신 부분이고 또 계속 화가 지속되다 보면은 좀 스스로에게 향해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들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우선 가까운 남편분에게도 솔직하게 좀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좀 필요한 가능한 부분이라면은 좀 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화가 나고 이제 분노가 지속된다면은 좀 가까운 병원이나 이렇게 찾아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부가 서로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이니 직장이니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하는데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아니면 언제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집안 어른인데 가족한테까지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맞습니다. 결혼 정년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에 이런 명절 같은 행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좋은 의도인데 왜 그러냐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편에서 더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될까요?
네, 물론 그 어른분들께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을 해서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민감한 질문을 좀 피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옮겨서 따로 질문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혹시 성인이 된 자녀라든지 조카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 입장을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네. 상황에 따라서는 따뜻한 조언도 비판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며느리 노릇하느라 연휴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허하고 뭔가 불안해서 쇼핑 사이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사들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한테 보상해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질렀는데 물건이 도착할 때마다 후회가 됩니다. 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야, 이거 실제 명절 끝난 이후에 네. 상품, 패션 상품이나 잡화 상품 매출이 오. 37%에 이른다 그래요. 네.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이게 뭐냐면 보상 소비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 고생한 자신에게 그 일정 부분 조금 보상을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자기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보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공허함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많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세 가지 풀어봤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흔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자극 없는 일상은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상의 자극인 스트레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한스 셀리에라는 박사님으로요. 그 스트레스 이론을 이제 창시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응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스트레스는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인은 이제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이 필요한 어떠한 자극을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스트레스 반응은 자극에 적응하는 개인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적절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건강이라든지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해서 적응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디스트레스의 종류로는 뭐 질병이나 이별, 사별, 실직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유스트레스는 뭐 승진한다든지 취직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신체 그리고 정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키스도스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높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수행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적절한 스트레스를 이제 주는 상황에서 가장 수행 효율 그리고 뭐 효율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질병 예방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요인과 반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요인이 있고 그리고 개개인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사람마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모두 달라서 서로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인데요. 네.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너무 뭐 당연하겠지만은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굉장히 숨도 가빠지고 식은땀이 바삭바삭 나고 속도 메스꺼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공은 확대되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이런 아마 신체 반응이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신체 반응을 통해서 내가 호랑이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신체의 이제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제 신체 기관으로 봐서는 크게 담당하는 곳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부교감신경은 신신을 이완하고 안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활성을 통해서 앞서 말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신체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네. 자, 사람마다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네. 매번 모든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 어때요? 건강에 좋지 않겠죠? 사실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자체는 이제 신체의 적응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스트레스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는 각자가 조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그릇이라고 해도 계속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스트레스가 온다면은 결국은 이제 넘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박사님이 이제 제시한 만성적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신체가 변화하느냐를 이제 범적응 증후군이라는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항상성 유지 단계는 어느 정도 적응적으로 신체가 잘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경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율신경계라든지 호르몬계가 활성되는 그런 단계고요. 이런 활성을 통해서 어떤 시간 동안은 스트레스를 잘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이 단계를 이제 저항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항 단계가 지나고 나면 결국은 소진이 일어나고 탈진되면서 스트레스 처리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오히려 일상생활 기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뇌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 경우의 스트레스는 조금 더 심각한 뭐 학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구긴 합니다만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에는 이제 편도체라고 해서 감정을 이제 인식하거나 위험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뇌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머리라고 해서 전두엽이라고 해서 이 영역에서는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편도체 기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마라는 기관은 이제 기억 저장을 담당하고 녹음 버튼과 유사한 역할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도체는 조금 느끼는 인식하는 영역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절과 관련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 경우에는 이런 편도체 기능은 굉장히 항진이 되고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예민해지고 조절감이 어려운 그런 것이 이제 뇌의 변화로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기능 담당하는 뇌 영역은 저하가 되고 느끼는 그 인식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항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뭐 적응 장애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정신과 질환들은 그 스트레스와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또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들을 살펴봤는데 네네. 스트레스가 많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화부터 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은 주의력이나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같은 경우는
급성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체를 잘 대비시키고 적응적인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하지만요. 만성적으로 계속 높은 농도가 유지됐을 때는 뭐 주의력이라든지 실행 기능 등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빅데이터를 통해서 명절 증후군 연관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운전, 네. 가사, 소화불량, 우울증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다 그래요. 모두 체력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예민하게 만드는 상황들인데 네. 자, 신경 과민과 우울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사실 과민함이라든지 예민함은 이제 우울증에도 동반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그 단독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과민하다든지 예민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내가 적절하게 휴식을 하고 안정을 했음에도 계속 과민함이라든지 신경이 예민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좀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질병 부담을 초래할 질환으로 우울증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이 가족분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생기면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영향이 크게 미쳐질까요? 네, 우울증은 이제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고 흥미 감소, 뭐 불면, 그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심하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데요. 사실 가족 구성원의 이제 우울증은 배우자라든지 자녀의 삶의 질 그리고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우울증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원 교수만의 스트레스 해결법 그 첫 번째. 자신만의 호흡법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스트레스 같은 게 좀 많이 쌓이거나 스스로 이제 너무 좀 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잠시 이제 호흡에 좀 집중하면서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호흡을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길게 내쉬면서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잠시 마음이 가다듬어질 때까지 조금 호흡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호흡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필수 요소인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쉴 틈 없는 일상 속 잠깐의 독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운동이나 독서는 가장 잘 알려진 이제 뭐 우울 증상의 비약물적인 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성향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맞추어 가지고 스스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활용을 하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울증 하면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뇌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가 가족 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가족들의 관심이라든지 도움은 매우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병원에서도 이제 진료를 볼 때 가능하면은 가족 면담 등을 통해서 우울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이제 관심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면담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가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치료 경과가 좋은 것을 이제 임상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영구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된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명절이 끝나고 우울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건데 또 최근에는 추석을 없애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명절 스트레스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명절이 사실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명절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은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운전 거리도 굉장히 많고 불규칙하게 자고 식습관 같은 것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모임이 없거나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이제 타인과 비교해서 외로움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명절 스트레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추수감사절 스트레스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불안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이제 오본이라고 해서 그 큰 명절인데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그 용어로 이제 요메하라라고 해서 며느리 괴롭힘 이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명절에 고향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뭐 취직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제 쿵꾸이쭈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종류라든지 강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나라에 따라서도 이제 유사한 스트레스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과의 정식 진단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 찾아온 것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네. 실제 병은 아니며 심한 부담감이라는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나옵니다. 봤을 때 실제 질환으로 이제 명명이 되진 않지만은 명절 전후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명절 증후군이 왜 생길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그리고 관계를 가진 가족과 친지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일 수 있고요. 더해서 이제 신체적 피곤함이라든지 생활 리듬 불규칙, 뭐 그 외에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이제 복합하면서 이런 명절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자체가 높은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조금 배려가 필요하고 배려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예민해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근데 또 더해서 기존에 좀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은 명절을 통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요. 명절 증후군에 대한 연구이고 실제로 이제 기혼한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냐에 대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때 기혼 남성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한 25.9점 정도 나왔는데 이건 직장 상사와의 불화보다도 더 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혼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도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32점인데 이거는 한 1,000만 원 이상 부채를 가지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명절을 통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가족 기능 점수라고 해서 가족이 얼마나 역할을 잘 가지고 있고 화목한가, 잘 기능하는가에 대한 점수가 스트레스 점수에 이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즐거워야 될 명절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그렇다고 금방 또 우리가 명절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라면은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예 없고 자극이 없는 상황보다는 내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로 이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최대한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휴식할 시간도 주고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내 생각, 감정 같은 걸 관찰하기도 하고요. 잘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 리듬을 가지는 것. 운동이라든지 신체적 활동 같은 경우는 정신 건강에 좋은 부분이니까 하시면 좋고요.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독서나 음악 같은 활동도 정신 건강에 좋은 활동이므로 스트레스 관리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분도 있고 내성적인 분도 있고 혼자 있어야지 마음 편한 분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즐거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방법들을 쭉 적어 왔는데요. 이제 보시고 한번 나는 어떤 게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서 자신만의 조금 목록을 만드시는 것, 자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해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명절 증후군이 과거에는 며느리들의 화병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요즘은 또 가족 전체로 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도 사실 명절이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소화하기에는 힘든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알려주고 낯선 이제 어른들을 만나서 대처하는 방법 같은 부분에서는 미리 이제 대처 방법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혹시 비교에 노출돼서 힘들다면은 부모님이라도 좀 자녀의 편에서 안심시켜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이의 스트레스가 부모의 이제 갈등으로 이어져서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아이가 굉장히 그 장면을 보고 힘들어할 수 있으므로요. 갈등이 있다면은 조금 자리를 피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명절 증후군 때문에 그런가요?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추석이나 설 명절 다음 달에 실제 이혼 소송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 그래요. 네. 실제 올해 설 연휴 다음 달인 3월에도 협의 이혼 신청이 25.2%나 늘었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스트레스 상황에 이제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이분은 이제 제임스 그로스라고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들을 몇 가지를 분류를 하셨는데요. 상황이 있고 집중이 있고 평가가 있고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모호해서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상황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중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집중을 돌리는 주의 전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평가적인 부분에서는 생각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적응적인 최선의 생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적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흔들릴 때 마음을 좀 환기한다든지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적응적인 방법들이 스트레스 조절에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조금 들어서 이제 명절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제 상황을 선택하고 변경하는 예를 들자면은 명절 상황에서 하룻밤 자고 오던 것을 이제 당일 일정으로 변경한다든지 장거리 운전을 좀 대중교통으로 변경한다든지 음식 준비가 힘들면 한 끼는 외식을 한다든지 음식 준비는 서로 협의해서 나눠서 가지고 오고 쌓인 집안일은 나눠서 한다. 이런 방식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집중적인 부분에서 주의 전환한다든지 선택 집중 예라면은 명절 관련해서 이제 속상하게 하는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편이 너무 미우면 계속 남편만 보고 있으면 더 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리고 혹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 행위에만 조금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대상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명절이 가진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바꾸기 부분은 사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내가 좀 고생은 하지만은 덕분에 사촌들과 교류도 있고 아이들은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명절을 통해서 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 바꾸기 예고요. 물컵을 볼 때 이제 반이나 남았네, 뭐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3년 고개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사실 그 언덕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한번 고개를 구르고 나서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와서 이제 10번을 구르면은 계속 구르면은 더 오래 사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생각만 바꾼 것뿐인데 그 걱정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반응 조절의 예로는 좀 불편한 감정을 운동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한다든지 서로 털어놓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영향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명상이라든지 이완 그런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 신체를 좀 이완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든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을 조절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명절하면 음식 장만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명절 음식 새벽 배송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 역시 집집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억울함, 또 부러움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또 가족과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어떻게 하면 부분도-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적응하는 그 적응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은 요인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개개인의 좀 적응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이제 개개인의 적응성을 높이는 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좀 오래 이제 계속 반복돼야 되는 부분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과 같은 그런 단기 특수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서로 간에 조금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간 힘든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나 때는 뭐 뭘 이 정도 가지고 뭐 너 좋으라고 사실 이런 얘기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힘든 부분은 다르고 이제 입장도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배려를 해주시면 좋고요. 모두 상황이 사실은 다릅니다. 뭐 취업 준비생, 학생, 직장인, 주부, 미혼, 기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예민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경우는 꼭 궁금하다 그럼 열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결혼해야지 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훨씬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내가 서운하지 않다고 해도 남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아내분이 이야기할 때는 꼭 해결책을 바라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섭섭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또 내 감정을 전달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어조로 뭐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면은 또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나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나는 섭섭하더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신의 한계를 조금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한계 이상으로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한다든지 그 부당한 상황에서 내가 계속 한다고 생각되면은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게 이제 악영향으로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고 뭐 필요하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방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계가 조금 느껴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가족과 이야기해서 조금 가능하다면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늘 하던 일이라고 해도 서로 간에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절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이제 서로 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음식 준비하고 부모님께 살갑게 한다고 고생 많았지라든지 뭐 운전 많이 하고 뭐 아이들 본다고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남편분한테 고마움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면은 마음으로라도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5번째는 휴식하기인데요. 일정이 사실은 이제 명절이 빠듯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명절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부담이 쌓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절 후에는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시간이 잘 여의치 않다면은 서로 간 배려를 해서 휴식하는 시간을 서로 간에 조금 확보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과식한다든지 과음한다든지 수면 부족 이런 이제 신체적 피로가 지속된다면은 정신적 피로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쉬고 다시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명절을 힘들게 보내고 나면 그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자, 이 지나친 음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 술을 단기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스트레스 그 적응 자체를 조금 교란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뇌에서 이제 억제라든지 조절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으로 이렇게 술을 찾는 경우에는 의존이나 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간질환과 같은 신체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건강한 명절을 보내는 저희가 이론은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약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 분들 계실 텐데요. 병적인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스트레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계속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아니면 혹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의욕 감소, 피로감, 불면증, 식욕 감소, 앞서 얘기해 드렸던 예민한 기분들, 그리고 불안하다든지 살에 있었던 가슴 답답한 화, 분노 이런 증상들, 그리고 계속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른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들이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병원을 찾아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고 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옳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우울증과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도 많이 보고를 하고 네. 정신질환에도 취약하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가족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교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감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지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조금 갈등이 있다고 해도 피하거나 외면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때론 꾹꾹 담아 넘치려고 하는 감정의 찌꺼기를 이걸 잘 비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깨끗이 비운 마음의 상자에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도와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